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단 하나를 위한 세 가지 약속.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조지 할라스. 시간 확보를 통해 남다른 성과를 올리려면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첫째,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둘째, 끊임없이 최적의 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방식을 써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인 셋째, 자신만의 단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기꺼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을 지킨다면 탁월한 성과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단 하나를 위한 세 가지 약속. 1.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2.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3.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이자 결과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의 사고 방식이자 행동 양식, 그리고 경험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무언가의 경지에 이르고자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다른 일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신이 몰두하려는 그 대상을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가능한 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 여정은 견습생이 특수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끊임없이 기본기를 연마하는 것과 같다. 태권도를 비유로 생각해보자. 열심히 훈련하는 흰 띠도 어느 순간에 이르면 검은 띠가 알고 있는 기본 태권도 동작을 모두 알게 된다. 그저 그 기술을 잘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것뿐이다. 검은띠 수준에서 나오는 창의성은 일단 흰띠 수준의 기본 동작을 모두 익히는 데서 나온다. 배움에는 언제나 더 높은 또 다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경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경험한 것들에게 대해서는 달인이 되는 반면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견습생이 된다. 바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여정이라 부르는 이유다. 유명한 기타리스트 에드워드 벤 헤일런의 형인 알렉스는 자기가 밤에 외출을 할 때마다 동생은 침대맡에 앉아 기타를 연습했고 몇 시간 후 집에 돌아와 보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연습 중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결코 끝나지 않는 전문가가 되는 길이다. 1993년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손 박사는 심리학 평론의 전문가적 실력 습득에서 연습이 하는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높은 경지에 이르는 원리를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전문가적 실력이 타고난 재능이라거나 선천적인 것, 심지어 천재성 덕분이라는 기존의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에릭손은 통달에 대한 최초의 진정한 통찰을 제공한 것은 물론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수년에 걸쳐 일정 수준 이상의 연습을 규칙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들은 20살이 되기 전까지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함으로써 여느 연주자들과 다른 월등한 실력을 갖추었음을 입증되었고 여기에서 1만 시간 법칙이 유래되었다. 많은 세계적 연주자들이 이 약 10년에 걸쳐 전문가로서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1년에 365일,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의 단 하나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1년에 평균 250일을 근무한다고 치면 전문가로서의 여정과 발맞추기 위해 하루에 약 4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어디서 들어본 숫자가 아닌가? 그렇다. 그건 무작위로 제시한 숫자가 아니다. 바로 그 4시간이 당신의 단 하나를 위해 매일 따로 확보해야 할 시간의 양이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다.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그림에 통달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이 실력이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요점은 명백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의 일에 시간을 들이면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언제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시간을 예약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시간을 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단 하나를 위해 시간을 따로 확보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생산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부가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단 하나를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전념하다 보면 그것이 곧 다른 일의 발판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일의 속도마저 빠르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을 가져다 주고 기술은 또 다른 기술에 쌓인다. 이것이 곧 미래의 도미노를 더 쉽게 쓰러지도록 만든다. 경지에 이르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여정이다. 베스트셀러 달인에서 저자 조지 레너드는 그의 책에서 유도의 창시자인 지고로 카누의 이야기로 배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카누는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에게 흰띠를 묶어 매장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최고의 수준의 무예가가 살았어도 죽었어도 초심자의 상징을 잊지 않은 것이다. 성공적인 평생 배움의 길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을 코치할 때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단순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그들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 질문이 나오면 사람들은 언제나 당황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노력하지는 않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 방식에 변화를 일으킬 마음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무언가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나는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의 이동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하, 대한 타고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망치를 쥐어주면 그들은 적각 몫으로 변한다. 그러나 내게 망치를 쥐어주면 나는 손가락을 박살내지 않으면 다행이다. 달리 말해 어떤 이들은 최소한의 지시나 연습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망치를 아주 잘 다룰 수 있는 반면 나처럼 망치를 손에 든 바로 그 순간 성취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취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나 시스템, 더 나은 업무 방식 등을 찾아 길을 모색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지를 점검할 동안만 멈춰선 다음 그 중에 최고의 것을 고르고 곧장 다시 덤벼든다. 도전적 유형의 사람에게 장작을 구해오라고 하면 당장 어깨에 도끼를 둘러매고 숲으로 향할 것이다. 반면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같은 부탁을 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면 전기톱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갖췄다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타고난 한계 너머의 것들도 성취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된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할 때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인생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때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색다른 결과를 내려면 무언가 색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순한 규칙을 따른다. 이것을 당신의 신조로 삼아라. 그러면 난관을 극복할 새로운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자신의 성과가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면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높이고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며 영원히 견습생의 위치에 남음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피한다. 작가이자 기억력 챔피언인 조슈아 포어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주하는 지점을 OK 고원이라 부른다. 그는 타이핑을 예로 들었다. 연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처음에 독수리타법으로 타이핑을 시작했던 사람도 수백만 장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쓰면서 분당 100단어를 치는 경지에 올랐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되면 즉각 배움의 스위치를 꺼버린다. 그때부터는 발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그대로 항로만 유지하면서 성취의 가장 흔한 한계, 즉 오케이 고원을 만나 거기에 안주하고 마는 것이다. 남다른 성과를 원한다면 자신의 단 하나를 위해 일할 때 오케이 고원이나 다른 성취의 한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고원과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면 이때 필요한 접근법은 단 하나, 목적의식을 가진 접근법뿐이다. 일에서든 개인적 삶에서든 우리는 모두 도전에서부터 시작한다. 현재 지닌 능력, 에너지, 지식, 노력 등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것들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성과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도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윤리적인 한계를 가하게 된다. 도전하는 방식으로만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성취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저 튕겨나오기를 반복할 것이다. 그 실망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것이 자신이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이내 포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실제 능력에 한참 못 미치는 곳에서 안주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소진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전진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악순환이 되어 새로운 일을 맡으면 다시 열정과 에너지, 타고난 능력, 노력을 총동원해 덤벼들지만 또 다른 한계를 맞닥뜨리고 다시 실망감과 포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미 짐작했겠지만 다시 낮은 곳에 안주하고 만다. 그러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같은 한계에 부딪혀도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도 열심히 성장 중이다. 그렇다면 내가 택할 수 있는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다음에는 그러한 선택지들을 추려 다음번에 시도할 것을 고르기 위해 초점 탐색 질문을 쓴다. 새로운 모델을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해보아도 좋다. 어쨌거나 각오는 단단히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새로운 사고와 기술, 심지어 새로운 인간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 처음에는 이 중 어떤 것도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돌진하려면 종종 불편한 일들도 기꺼이 감수해야 하니 말이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로 결심했다면 남다른 성취를 얻겠다고 생각했으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고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도전적 방식에서 벗어나 목적의식을 지닌 방식으로 시도해 보아라. 더 나은 모델과 시스템,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그런 다음 새로운 사고와 기술, 인간관계를 동원하여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애써라. 단 하나를 위해 따로 떼어둔 시간에는 목적의식을 갖고 돌진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라.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당신이 하는 일과 당신이 얻는 것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행동이 결과를 결정하고 결과는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순환 주기를 알면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 마지막 약속이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신의 결과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은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 책임감이 없다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이 도전 과제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급작스레 끝나버릴 것이다. 또 그것이 없다면 여정 중간에서 마주치는 성취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꿈에만 그리는 결과를 손에 넣는다.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의 작가가 될 때도 있고 멋모르는 피해자가 될 때도 있다.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매일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는 두 경쟁 기업의 관리자가 있다. 지난달에는 고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이번 달에는 파리만 날린다. 이때 각 관리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 책임감 있는 관리자는 즉각 현실에 집중한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러고는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조사를 시작한다. 또 다른 관리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기 거부한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이고 금세 지나갈 특이사항으로 치부한다. 그저 운 나쁜 달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린다. 반면 경쟁사에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미 파악한 책임감 있는 관리자는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한다. 자,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문제에 책임감을 갖자. 어쩔 수 없다면 내게 달린 일이다. 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강점이다. 남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리자는 계속해서 현실과 싸운다. 책임감은 내팽개어진 채 다른 시각만 내세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기가 할 일만 제대로 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반해 책임감 있는 관리자는 해결책을 찾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 해결책의 일부라고 여긴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전술을 찾아 바로 실행에 들어간다. 환경은 저절로 변하지 않으니 이대로 해보는 거다. 하지만 다른 관리자는 이미 다른 모든 일을 원망하고 자신을 위한 핑계마저 찾기 시작한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빈다. 차이점이 뚜렷이 느껴지는가? 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직접 써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한 사람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의 임을 자처하고 있다. 한 사람은 결과를 바꿀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처음부터 피해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태도와 접근법의 문제다. 하지만 이런 순환이 오래 지속되면 습관이 된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누구든 언제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의 순환을 선택하고 습관화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든 자동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삶의 책임감을 불어넣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책임의식은 친구나 동료로부터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고귀한 형태에는 코치나 멘토에게서 나온다. 경우가 어떻든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인간관계를 확립하고 파트너에게 언제나 가장 정직한 진실만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의식 있는 파트너는 엄밀히 말해 치어리더는 아니지만 당신의 길을 살릴 수 있다. 또한 당신의 활동에 대해 솔직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고 생산적인 전진을 위해 지속적인 기대치를 설정해 줄 수 있다.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주거나 심지어 전문성을 빌려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코치나 멘토가 책임의식 파트너로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동료나 친구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보고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야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최고의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멘토와 이런 관계가 확립될 때 최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앞서 목표를 적어놓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39.5% 높다고 한 게일 매튜스 박사의 연구 결과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 자신의 목표를 적어두고 친구들과 그 상황을
공유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76.7%나 높았다. 목표를 적어두는 것만 해도 그렇게 효과적인데 단순히 일의 진척 상황을 누군가 심지어 친구와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 효과를 2배나 높일 수 있다니 대단한 일이 아닌가? 이처럼 책임의식은 효과가 있다. 전문가의 실력 향상에 대한 에리손 박사의 연구 역시 훌륭한 연주와 멘토 사이에 같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마추어와 세 그룹의 전문 연주자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미래의 전문 연주자가 된 사람은 스승이나 코치를 찾아내고 그들의 지도하에 훈련을 한 반면 아마추어들은 그와 비슷한 유형의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는 것이었다. 책임의식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는 당신이 높은 생산성을 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결심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당신의 다음번 진척 상황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상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멘토가 당신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으면 좋다. 이것이 바로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명심하라. 우리는 평범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남다르고 탁월한 성과다. 높은 생산성은 아무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위해 시간을 따로 확보해두고 그 시간을 보호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바로 단 하나의 힘을 직접 겪을 수 있다. 이제는 생산성을 도둑맞지 않으면 된다. 핵심 개념 1. 최선을 다하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이 남다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경지에 이르는 길이다. 2. 자신의 단 하나에 대해 목적의식을 가져라.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당신을 가장 멀리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역할 모델과 시스템을 찾아내라.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에 멈추지 말고 새로운 사고와 기술, 인간관계를 받아들여라. 전문가가 되는 길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면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최적의 접근법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는 약속이다. 3. 결과에 책임을 져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남다른 성과라면 피해자 노릇을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조수석에서 나와 운전석에 앉아라. 4. 코치를 찾아라. 코치 없이 남다른 성과를 이룩한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다. 생산성을 훔쳐가는 네 종류의 도둑들. 현명해지는 기술은 곧 무엇을 무시할지 아는 기술이다. 윌리엄 제임스. 1973년 한 무리의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는 대대적인 연구에 참여했다. 두 그룹으로 나눈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울지 말지 결정하는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는 신학 활동에 대한 발표를, 다른 한 무리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성경 속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렸다. 그런 다음 각 그룹 내에서도 일부에게는 이미 늦었으니 서둘러 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일러두었다.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연구원들이 학생들이 가는 길에 한 남자를 배치해 두었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공경에 처한 사람이 분명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남자를 돕기 위해 걸음을 멈춘 사람은 전체 학생 중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들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운 것은 발표 주제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늦었다는 말을 들은 학생 중 90%는 서둘러 달려가느라 쓰러진 남자를 돕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급히 가느라 쓰러진 남자를 밟거나 심지어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대한 발표를 하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조차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조차 자신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잠시 잊는 판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 분명 우리의 좋은 의도는 쉽게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일부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6개의 거짓말이 있듯 우리들로부터 생산성을 훔쳐가는 도둑도 4종류나 있다. 우리를 지켜줄 경호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 이런 도둑들을 막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생산성을 훔쳐가는 네 종류의 도둑들. 1.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2. 혼란에 대한 두려움. 3. 건강에 나쁜 습관들. 4.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 거절하면 자유로워진다. 언젠간 누군가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아니요를 1000번쯤 한 후에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말이다. 젊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집중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목표 지점에 이르기도 전에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나 사물에 반드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동료들은 당신에게 조언과 도움을 청할 것이다. 팀원들은 당신을 자기 팀에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친구들은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과 당신은 낯선 사람들도 당신을 찾는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각종 초대장과 방해가 날아든다.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단 하나와 궁극적으로 원하는 성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무언가에 대해 예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시드니 하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은 절반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결국 크게 성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파고드는 것이다. 그리고 파고들 때에는 다른 일에 대해 아니라고 말해야 할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아니오맨, 스티브 잡스. 파고든다는 개념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애플에서 생산한 혁신적인 제품만큼이나 스스로 포기한 제품에 대해서도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다. 1997년 회사에 복귀한 이후 2년 동안 그는 애플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지수를 350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였다. 그 기간에 제안되었던 다른 모든 신제품 아이디어를 제외하고도 기존 제품에 대해 340번이나 안 된다고 말한 셈이다. 1997년 맥월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집중에 대해 생각할 때면 그래, 집중이란 예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집중이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잡스는 남다른 성과를 원하고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잡스는 아니오맨이었다. 예라고 말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과 같다.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예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누군가를 위해 해주어야 할 일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일의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기쁘게 해주지 못할 단 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명심하라.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가진 최고의 우선순위다. 이것만 명심한다면 정해둔 시간을 잡아먹을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쉬워진다. 창의적인 거절의 기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거절하는 방법이다.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누구나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냉담하고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등 그 이유는 많다. 모두 다 납득이 가는 이유들이다.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기쁜 일이고 남들을 돕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깊은 충만감을 가져다 준다. 남의 목표, 특히 중요한 대의나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바람 대신 내 자신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했다.
존경의 뜻을 담아 거절해도 되고 단칼에 거절해도 된다. 그리고 부탁을 승낙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연결해주면서 거절해도 된다. 하지만 잠깐 거절할 때 느끼는 단기적인 고통을 참지 못해 승낙하는 건 당신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고디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과 남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거절을 할 수 있다. 부탁을 받을 때마다 매번 거절하는 것이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 필요하다면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거절하는 방법도 있다.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당신이 다른 곳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을 또 다른 접근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넌지시 독려할 수도 있고 그들을 더욱 잘 도울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부탁해 보라고 정중히 말해도 좋다. 그럼에도 결국 부탁을 승낙하고 말았다면 예의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책자나 파일, 문서화한 설명서, 카탈로그, 미리 정해진 교육 시간 등은 미리 확보해둔 자신의 시간을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남들에게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나는 영업 관리자로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교육 시간을 이용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간에서 차단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인쇄하거나 녹음하는 방식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줄 수 없을 때 우리 팀원들이 참조할 수 있는 답변 목록을 만들었다. 거절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은둔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다. 이것은 최고의 자유와 유동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당신의 재능과 능력은 한정된 자원이고 시간 역시 한정되어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삶을 채우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10중 8구 거절해야 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1977년 에보니라는 잡지에 실린 한 기사에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이 생산성 도둑을 완벽하게 정리해준 적이 있다. 그는 코미디언으로서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 우연히 다음과 같은 조언을 읽게 되었고 이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했다.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실패의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드는 것이다. 자신의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예를 말하고 나머지는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다른 성과가 가능해진다. 혼란에 굴복하지 마라. 남다른 성과로 가는 길에 그리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여정은 어수선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 정해둔 시간에 단 하나의 일을 쉼없이 추구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일들이 쌓이게 되어 있다. 단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다. 다른 일들을 제때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저자로서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바이지만 당신의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다. 당신의 초점을 방해하는 덜 끝난 일들과 미진한 부분들이 자신을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느껴져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다. 단 하나 이 일을 위해 따로 떼어둔 시간이 마치 잠수함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단 하나의 일에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아직 마치지 못한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심해지는 것이다.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틈새가 거대 폭발로 이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즉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압박감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높은 생산성은 창출할 수 없다. 생산성을 빼앗기는 가장 나쁜 도둑들 중 하나가 바로 이 혼란을 참지 못하는 태도나 혼란에 대처하는 창의성이 부재다. 사실 성공과 혼란을 함께 오게 되어 있다. 위대함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혼란이 일어난다. 여기에 저항하지 말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적이 유명한 영화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블라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큰 규모로 혹은 강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은 혼란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달리 말해 거기에 익숙해지고 이를 극복하라는 말이다. 어떤 이의 삶에서든 가족, 친구, 반려동물, 개인적인 활동 혹은 일터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등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언제든 이런 일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단 하나를 위해 떼어둔 시간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부분을 가르치다 보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 손이 올라올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제가 아이를 둔 한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도움이 필요한 연로한 부모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다른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지당한 질문들이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단 하나를 위해 확보한 시간도 처음에는 다른 이들의 시간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은 제각기 다르다.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매일 아침을 자기만의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돌봐야 할 자녀나 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단 하나를 위해 써야 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아니면 꼭 가야 할 다른 장소에 있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반대로 당신이 그들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들과 시간을 거래해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이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빌어야 한다면 빌어라. 거래를 해야 한다면 거래해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면 창의력을 발휘해라. 그저 상황의 희생자만 되지만 마라. 도저히 할 수 없어라는 재단 위에 자신의 시간을 제물로 바치지 마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에게 제약이 있다고 믿으면 제약이 생긴다. 이것은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 곰곰이 생각하여 길을 찾아내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 매일 자기만의 단 하나에 몰두하면 언젠가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도둑에게 자신의 생산성을 빼앗기지 마라. 혼란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리고 단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라 믿어라. 신체적 에너지를 무시하지 마라.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의 몸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몸 없이 어떻게 살 겁니까? 그건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당신 안은 간질성 방광염의 괴로운 부작용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지속적으로 다리가 떨리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집중력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할 능력마저 크게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의사가 내게 몇 가지 선택지를 주면서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남다른 성과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를 발견했다. 개인의 에너지를 잘못 관리하는 것은 소리 없이 생산성을 앗아가는 무서운 도둑이라는 것이다. 몸속의 에너지를 잘 지키지 못해 미래의 힘을 자꾸 빌려 쓰게 되면 천천히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리거나 너무 빨리 망가지고 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단 하나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결국 자기 자신과 끔찍한 거래를 맺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바로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대가로 성공을 얻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먹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건강과 가정생활을 희생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에만 빠진 그들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지만 그런 도박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향후 한가한 시간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건강과 가정생활 두 가지가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높은 업적과 남다른 성과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관건은 그 에너지를 얻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를 정교한 생물학적 기계로 여기고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 매일 에너지 사용 계획을 세워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 명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자신의 목적을 상기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아침을 열어라. 그런 다음 곧장 주방으로 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를 하며 신체적 에너지의 기반을 쌓아라.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는 하루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줄 것이다.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는 오랫동안 달릴 수 없으며 빈속으로는 아예 달릴 수 없다. 몸에 좋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 일주일씩 식단을 짜라.
연료를 채운 다음에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단련시켜라. 몸을 훈련시키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생산성을 내는 중요한 방법이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만보계를 차는 것도 좋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최소 1만 걸음을 걷지 않았다면 잠들기 전까지 1만 걸음을 채우는 것을 단 하나의 운동으로 삼아라. 이 하나의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아침 식사 시간이나 운동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그들을 찾아가 만나라.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라. 애초에 일하는 이유가 그들 때문임을 기억하게 됨과 동시에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려는 동기가 샘솟을 것이다. 생산성인 사람들은 정서적 에너지를 연료로 더욱 활발히 움직인다. 그러한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한다. 그런 다음에 달력을 가져다가 하루를 계획하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일들을 정확히 끝낼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 파악하여 그에 따라 시간을 계획하라. 이런 식으로 하루 계획을 짜면 어떤 일이 제대로 끝나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반드시 끝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더욱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다. 남다른 성과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할 때에 비로소 탁월한 성과가 나타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출근해서는 자신의 단 하나를 위해 일해라. 당신도 나와 같다면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끝내야 할 몇 가지 업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처리할 시간들을 최대 1시간 정도 투자하라. 어정거리지도 말고 속도를 늦추지도 마라. 깔끔히 해치운 다음 곧장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라. 정오쯤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점심을 먹고 퇴근하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일에 주의를 집중하라. 마지막으로 퇴근한 뒤 잠들 시간이 되면 최소한 8시간은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 강력한 엔진은 다시 가동되기 전에 열을 식히고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도 다를 바가 없다. 정신과 신체가 푹 쉬고 재충전하여 다음날 더욱 생산성 높일 수 있도록 잠을 자야 한다. 잠을 거의 자지 않고도 매일 거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거나 그로 인한 피로를 숨기고 있는 것뿐이다. 둘 중 어떤 경우든 그런 사람은 당신의 역할 모델이 아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라.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잠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책 읽기를 멈추고 맨 앞장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라.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 분명하다. 충분한 수면과 성공의 연관 관계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제때 일어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 높은 사람의 일간 에너지 계획. 1. 정신적 건강을 위해 명상하고 기도한다. 2. 신체적 에너지를 위해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충분히 잔다. 3. 정서적 에너지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과 포옹하고 키스하고 함께 웃는다. 4. 정신적 에너지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달력에 표시한다. 5. 업무적 에너지를 위해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둔다. 이러한 계획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 오전 시간을 에너지 보충에 투자하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남은 하루를 잘 버텨낼 수 있다. 하루 종일 완벽한 하루를 보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활기찬 시작을 하는데 전념하라. 정오까지 생산성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긍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예다. 오전을 잘 구성하는 것이 곧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내가 코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10대 자녀 둘을 둔 기혼 여직원이 내 앞에 앉아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단, 가정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식사 시간, 아이들 등교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은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했다.
그녀도 그에 동의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얼마나 불공정한 약속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문득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생산성 도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공하려면 주변 환경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줘야 한다. 당신의 환경은 간단히 말해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과 매일 경험하는 일들을 뜻한다. 당신은 이런 환경적 요소들을 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이들이 누구든 무엇이든 언제든 가장 중요한 일로부터 당신의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코앞에서 생산성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다른 성과를 올리려면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주변 환경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어울리고 단순히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태도 중 일부를 모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이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런 부정적 영향 중 일부가 당신에게 전달된다. 태도와 마음가짐은 전염성이 높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 스스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해도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력을 영원히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없다. 앞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역시 당신을 더욱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줄 사람으로 주변을 채워라 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누구와 어울리냐는 건강 습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하버드 대학교 니컬러스 크레스테스키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제임스 파울로 부교수는 사회적 관계망이 우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들은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을 통해 약물 남용, 불면증, 흡연, 음주, 식이장애, 심지어 행복이 우리의 인간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추적했다. 예를 들어 그들의 2007년 연구 자료를 보면 친한 친구가 비만이 되면 당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57%나 높아진다고 나와 있다. 왜 그럴까? 인간은 자주 보는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우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주 어울리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겉모습까지 담는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그들의 태도와 건강 습관뿐만 아니다. 그들의 상대적인 성공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높은 성과를 올린다면 그들의 업적이 당신의 업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심리학회지인 사회적 발달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베스트 프렌드를 둔 청소년 500여 명 중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과 친분 관계를 세우고 유지한 아이들은 자신의 성적 역시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다. 게다가 학업 성적이 높은 친구를 둔 학생들은 학습 동기나 학습 성과 면에서도 혜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분명히 그들이 당신의 동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성과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중간에 이렇게 끊을까요? 아니면은 다음 장까지 넘어갈까요? 끊을까요, 여기서? 네, 네. 저 나가야 돼요. 네. 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시고요. 자, 사진 네. 한번 찍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이게 안 되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봬요.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